미국이 후티를 제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에 또 증명됐습니다. 최근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이 홍해 위에 떠있던 미국 군함 코앞까지 도달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미군은 근접 방어 무기 체계 팔랑스를 이용해 후티의 순항 미사일을 파괴했지만 이 사건의 파문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을 마친 미국에선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는 야당의 정치적 공격과 미군을 향한 비난 여론이 쇄도하고 있으며 팔랑스가 개입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의 레이더나 요격 미사일 발사 시스템은 무엇을 했느냐는 책임론까지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후티를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예멘 내 후티 반군을 완전히 제압하려면 지상전이 필수인데요. 이미 미국의 지원을 받은 사우디와 십수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단련된 후티 반군을 미군이 개입한다고 해서 섬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사우디와 미국은 이대로 홍해를 후티 반군에게 넘겨줄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선거를 앞둔 미국을 대신해 중동을 구해줄 든든한 뒷배로 등장할 가능성이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단 지난달 30일 발생한 후티 미사일 사건부터 되짚어보겠습니다. CNN은 예멘의 후티 반군이 쏜 미사일이 미국 구축함 그래블리오 1.6km 앞까지 도달했으며 미군은 20mm 레이더 기관포 팔랑스를 이용해 이를 가까스로 파괴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팔랑스는 레이시온이 개발한 컴퓨터 제어식 기관포로 분당 최대 4,5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근접용 요격 시스템인데요. 미군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요격용 미사일이 아까워서 발사하지 않았다면 최후의 방어선인 팔랑스까지 사용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의 책임을 두고 해당 군함은 물론 해군 지도부가 감찰 대상에 올랐을 정도로 파문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그동안 SM-2, SM-6, 시스페로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방어 미사일로 적의 미사일 공격을 격퇴해왔는데요. 왜 후티 반군엔 방어 미사일을 쓰지 못하고 미사일의 초근접을 허용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팔랑스의 요격 능력을 믿은 미군 측의 의도적인 전략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예비역 해군 대령 칼 슈스터는 이 정도 근거리에서 미사일을 파괴하면 폭파 잔해로 인해 함정에 피해가 갈 수 있다 라며 해당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더구나 팔랑스는 가동 높이가 제한되어 있어 군함 위쪽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에는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미군이 이런 모험을 했을 리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시속 965km였던 후티 미사일의 속도를 고려했을 때 그래블리오는 충돌 4초 전 간신히 요격에 성공했으며 이때 파괴된 미사일의 파편 수천 개 중 일부가 군함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톰 카라코 국장 역시 후티 미사일이 미군함에 너무 가깝게 접근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이번 사건으로 미국의 지배력이 약화하고 있는 홍해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미국 내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미국으로서는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체력이 바닥난 미국은 이란과 하마스를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여기에 후티 반군과 전면전을 벌이기엔 명분도 약하고 역량도 부족합니다. 더구나 후티 반군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했듯 투쟁하는 이슬람 분파라서 때리면 때릴수록 내부적으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보복으로 예멘에 폭격을 퍼붓고 있지만 지상전이 없는 폭격은 그 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폭격만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우크라이나는 벌써 러시아 영토가 되었을 테니 말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미국이 공격을 받았고 보복으로 폭격했다는 사실뿐이지만 후티 측은 미사일로 F-22를 격추했고 미군의 함선을 격침했다며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은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고 후티 반군과 헤즈볼라는 자신들은 영원히 가자지구 팔레스타인과 함께 할 것이라며 성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후티 반군의 세력 확장은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이 사우디와는 역사적인 앙숙이기 때문인데요. 사우디와 이란은 같은 종교인 이슬람교를 믿지만 내부적으로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 패권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후티 반군 사태를 포함 두 국가 모두가 예멘 내전에 은밀히 개입하고 있어 사실상 두 국가의 대리전으로
평가받을 정도니 두 나라의 관계가 심각한 파탄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우디와 이란의 군사적 긴장은 상당한 수준인데요. 그동안 사우디는 예멘 내전에서 승리하고 이란을 찍어 누르기 위해 막대한 군사 장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후티 반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제 전쟁의 승패는 사우디의 손을 떠났다는 말이 돌 정도이며, 아울러 이라크와 시리아 내 미군 기지들도 위험에 처하는 등 홍해를 중심으로 한중동의 위기감은 역대 최고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독일 내 전기차 공장 생산을 중단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차량을 만들어도 홍해 항로가 봉쇄되어 수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유럽 자동차 브랜드 중 상당수가 운송 항로를 변경했으며, 항로 변경에 대한 운송 비용 증가와 운송 지연으로 기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시 이번 사태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99%를 선박으로 운송하는 한국 경제는 홍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반군 이래 가장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인데요. 홍해의 긴장 상황으로 머스크, MSC, 하팡로이드, CMA, CGM, GIM, ONE 등 세계 10대 컨테이너사 대부분이 홍해 항로에서 철수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중동 사태의 해결 없이는 미국과 사우디는 물론 대한민국과 서방 세계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여기에 사우디는 자주국방을 국운을 건 국가사업으로 내걸었으며 다른 중동 국가들과 협력해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왕세자 빈살만이 직접 나서서 한국 방산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성황리에 끝마친 사우디아라비아 국제방산 전시회 WDS 2024에 대한민국의 방산업계를 모두 초청한 것인데요. WDS는 사우디의 국방부 장관이자 왕세자인 빈살만과 사우디 국방부 국영방산업체인 사미가 공동 주최하는 전시회로 올해가 2회째인 신생 박람회임에도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로 불릴 만큼 전시나 계약 규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8일까지 선보였던 이 행사에는 하나그룹의 방산 계열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3사가 모두 참여했으며 현대로템, LI진엑스원 등 국내 방산업체가 총출동했습니다. 전시장 중앙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이 생산하는 대한민국 최초 전투기 KF-21의 심장 F414 엔진, 전투기에는 A사 레이더, 첨단 항전 장비와 항공기 생존 체계인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등 전투기의 핵심 부품이 전시되었는데요. 이외에도 K9 자주포, 천묵, 천검, 우주위성과 하나오션의 잠수함을 위주로 전시관을 꾸렸습니다. 하나에어로의 무장헬기용 전천후 공대지 미사일 천검은 중동 아프리카 국가의 ATGM 사업 1차 기술 평가를 통과하며 글로벌 톱티어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덕분에 중동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다연장 로켓 천문은 다른 지상 활용무기 체계보다 월등한 사거리와 정밀도를 갖춰 경쟁자를 압도했습니다. 또한 하나시스템은 우주에서 전천후 관측이 가능한 초소형 사위성으로 전장 상황 정보를 저궤도 통신위성과 지상망으로 실시간 공유해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초연결 방산 솔루션부터 최첨단 레이더 제품군을 선보였습니다. 현대로템 역시 기존 굴욕 제품인 K2 전차에 수출형 모델을 선보였으며, LI진엑스원은 중거리 지대공 요격무기인 천궁2를 전시했습니다. 천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대규모 방산 협력론이 대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무기로 이미 아랍에미리트와는 35억 달러, 하나 약 4조 7,300억 원 규모의 미사일 공급 계약을 체결해 중동권에선 명성이 자자했는데요. 여기에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중요시설 인력을 보호하는 장사정포 요격체계를 전시, 중동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국방산이 이번 박람회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만큼 이를 계기로 한국산 무기가 사우디를 비롯 중동에 보급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과의 관계인데요. 이란이 반미국가라는 구분과 상관없이 이란은 석유를 포함 막대한 천연자원을 가진 국가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과 이란은 서로의 수도에 수도명을 둔 도로명을 둘 정도로 긴밀했고 지금도 사이가 나쁘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우디에 무기를 판매한다면 더는 좋은 외교 관계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우디에 무기를 수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란이 북한, 중국과 군사, 경제적 교류를 계속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도 사우디를 지원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란은 북한과 핵무기, 미사일 기술을 공유해 사우디뿐만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 나아가 서방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호람샤르는 마치 북한의 화성 10호를 빼다 박은 것처럼 닮아 있으며 북한의 위성 레이더와 핵 기술에는 이란의 기술력이 녹아있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심지어 이란은 후티 반군과 하마스 등 테러 단체를 물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우디와 한국의 관계는 이전에 없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수의 기업들이 사우디의 수건 사업인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우디 얀부시의 수소 공장과 사우디 철도 협력 사업, 사우디 내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 설비 건설 계약 등 숫자로 증명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사우디의 구매력 대비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방력을 감안한다면 한국 방산의 새로운 금맥이나 다름없는데요. 세계 평화 유지라는 대의를 위해서나 방산 수출이라는 실리를 위해서도 사우디와의 방산 관계 강화는 대한민국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중동과 유럽, 아시아의 반미 국가들의 종이호랑이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은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 이슈뿐 아니라 세계 여기저기서 불안 요소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으며 하마스의 이스라엘 테러 공격 사건은 중동 전쟁으로 확전 직전인데요.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 습격, 대만과 중국의 갈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대만은 대선 이후 나우루, 과테말라, 투발루 기존 수교국들이 대만에 단교하겠다고 나서 미국의 영향력 저하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데요. 후티 반군과 하마스 역시 이 틈을 노려 가자 지구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홍해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힘 빠진 미국을 대신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든든한 뒷배로 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한국을 위협하는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다련장 로켓인 PCL-191과 북한의 KN-16을 예를 들며 한국의 다련장 로켓은 수준이 낮아서 사거리가 짧다며 항공무기를 폄하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북한의 방사포 전력은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에 있어 큰 위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국방공업이 만든 PHL-16의 개량형인 PCL-191은 2019년에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300mm 로켓과 370mm 로켓 두 가지를 사용해 사거리가 280km에 달해 일반적인 천무의 사거리보다 약 3배 긴 사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750mm 로켓 한두는 최대 500km의 사거리로 추정되는데요. 이 정도의 사거리는 중국 다롄에서 인천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의 방사포 전력도 만만치 않은데요. 북한이 도입한 KN-16 300mm 방사포도 사거리가 250km에 달해 한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KN-25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KN-25도 사거리를 400km까지 확보해 평양에서 대전 이남까지 타격이 가능해져 대한민국의 절반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토해반이 적성국의 위협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반면 한국의 천무 사거리는 다소 부족합니다. 현재 천무의 최대 사거리는 80km로 적성국들의 대구경 방사포에 비해 사거리가 부족하고 구경도 작아 전투력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중국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유도탄의 개발과 천무 개량형을 개발할 것을 천명했는데요. 그 결과 천무에서 발사하는 신형 전술 유도탄인 KT짐을 개발했고 차기 다련장 로켓인 천무2와 천무3를 개발해서 중국의 높은 콧대를 꺾어줬습니다. KT짐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600mm의 대구경의 로켓을 사용하며 크게 지상 발사용 KT짐1과 차량 탑재용 KT짐2로 나뉘는데요. 이 중 천무에 탑재되는 KT짐2 미사일은 사거리가 290km에 달해 PCL-191과 KN-16의 기본 탄약보다 사거리가 길어 방사포 위협에 대해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750mm 로켓과 KN-25의 위협에도 대응해야 할 무기가 필요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천무가 사거리에서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 플랫폼을 개량해 탄약 자체를 대구경으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방부도 이에 동의해 천무의 구경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개량할 것을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나오게 된 것이 천무2와 천무3입니다. 천무2는 천무원의 차체를 그대로 활용하는데요. 하지만 탄약의 구경이 커졌습니다. 기존 230mm, 239mm보다 더 큰 구경인 400mm 구경에 로켓을 탑재했습니다. 사거리도 최대 400km로 크게 올라 PCL-191과 KN-25까지 상대가 가능합니다. 탄종도 크게 확장되는데요. 전문가들은 기본 확산탄과 정밀 유도탄 외에도 지하 침투, 갱도 파괴, 활주로 파괴, EMP, 지뢰살포탄 등 다양한 탄종을 개발해서 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천무3는 기본적으로 천무원의 로켓과 동일한 발사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발사포드 수의 증가인데요. 천무2는 2개의 발사포드에서 4발의 로켓을 탑재합니다. 하지만 천무3는 대형 차체를 이용해 발사포드의 수를 2개에서 4개로 증가시켜 총 8발을 동시에 탑재하고 또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무기가 등장했음에도 국내 일각에서는 군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천무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 구룡 다련장을 외국에 무상 공유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 구룡은 사용하기에 문제가 없고 중고 무기를 판매가 아닌 공유한 것은 예산 낭비, 전력 낭비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구룡의 공유는 그리 단순하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방부가 철저한 손익을 바탕으로 내린 합리적인 결정인데요. K136 구룡은 1986년에 배치를 시작한 대한민국산 다련장 로켓입니다. 당시 북한이 운용하던 BM-21 방사포를 견제하기 위해서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36km의 사거리를 갖고 있어 BM-21을 상대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했고 가격 또한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비의 노후화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신형 방사포의 등장으로 구룡이 이에 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북한은 1985년부터 240mm 신형 방사포를 배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신형 240mm의 최대 사거리가 60km에 달해 한국의 구룡으로는 대화력전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성능차로 인해 구룡은 도태되기 시작했고 우리 군은 사거리의 우위를 회복하기 위해 신형 다련장 로켓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신형 다련장 로켓인 천무입니다. 우리 군이 2015년부터 천무를 배치함과 동시에 구룡 다련장의 퇴역이 결정됐고 치장물자로의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퇴역한 장비에도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모자란 국방 예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 치장물자 때문에 금쪽 같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필리핀에 다련장 로켓이 필요해지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현재 필리핀군은 고질적인 화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105mm 견인포, 155mm 견인포, 박격포 등 재래식 견인포가 약 270문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수량이 필리핀 포병 전력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필리핀은 다련장 로켓을 도입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 수소문했는데요. 그 결과 미국에서 M142 하이마스를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트럭으로 수송이 가능해 기동성이 뛰어나고 에이테캠스를 사용해 사거리도 300km에 달하기 때문에 필리핀의 부족한 화력 문제를 단방에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이마스의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하이마스의 가격은 한 대당 약 146억 원으로 이 돈이면 K9 자주포 3대나 K2 전차 한 대를 살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는 필리핀이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는 큰 액수였습니다. 필리핀 육군의 한 해 예산은 약 2조 3천억 원입니다. 이 정도면 인건비와 유지비를 사용하고 다른 무기 도입에 소요될 예산을 충당하기도 빠듯합니다. 즉 대당 100억이 넘는 고가의 다련장 로켓을 사더라도 정작 핵심인 미사일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은 가격 문제로 하이마스의 도입은 무산됐는데요. 그런데 뜻밖의 나라에서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의 구룡이 퇴역한다는 소식이 필리핀에게 한 줄기 희망으로 다가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국이 필리핀에 구룡을 무상 공유하겠다고 먼저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다련장 로켓이 절실하던 필리핀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약 4개 포대 분량인 22문의 구룡이 필리핀에 공유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국의 놀라운 한 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구룡을 마케팅 상품으로 활용해 추가 수익을 창출한 것입니다. 구룡 발사대는 무상으로 공유하되 사격에 필요한 탄약과 각종 정비 비용은 필리핀에서 부담하게 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한국은 필리핀의 무상 공유라는 짐을 지우면서 탄약을 통해 막단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천무로 대체되어 퇴역 절차를 밟은 구룡만 공유되었기에 한국의 전력 공백도 전무했습니다. 특히 외교적인 성과가 대단했는데요. 필리핀은 6.25 전쟁 당시 한국에 군대를 파견했던 동맹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양국의 교류가 적어 가까운 거리에도 불구하고 정보 차원의 협력이 적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구룡 공유는 막혀있던 양국의 외교 관계를 개선하고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이를 통해 추가적인 한국산 무기 수출이 가능해지는 새로운 교두보가 마련됐는데요. 한마디로 구룡의 공유는 재정적 이익과 외교적 이익을 얻는 일석이조의 외교 활동이라고 관련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에도 아직도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뢰를 입증해온 구룡과 달리 신무기인 천무는 아직 믿을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천무는 구룡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차세대 무기입니다. 일례로 구룡의 사거리는 36km로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화력전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천무는 구룡 대비 전반적인 성능이 크게 향상됐고 특히 사거리와 화력 투사 능력이 강해져서 구룡의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하고도 남습니다. 애당초 기본 성능의 차이가 엄청난데요. 천무의 기본 로켓은 230mm 무유도 로켓입니다. 이 로켓은 내부에 자탄을 탑재해서 넓은 지역인 축구장 3개 크기의 지역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적의 기갑 차량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을 박살을 내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239mm 유도 로켓은 더 강력합니다. GPS와 INS를 이용한 소형 미사일급 로켓인데요. 게다가 상황에 따라 탄두를 분산 탄두와 단일 고폭 탄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다변화된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분산 탄두는 무유도 로켓과 동일한 기능이고 단일 고폭 탄두는 60cm 이상의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또 사거리가 80km에 달해 군단의 작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습니다. 천무의 장점은 더 있습니다. 한국산 구식 탄약이나 미국제 탄약까지 사용이 가능해 탄약의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기존에 대한민국이 운영하던 구룡 로켓과 M270 MLRS의 130mm, 227mm의 로켓을 전부 사용 가능해 유사시에 탄약을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천무 시리즈는 구룡을 대체하겠다는 목표로 개발됐지만 지금의 천무는 로켓이 아닌 미사일급의 공격 무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날카로운 비수로 적성국의 목을 조이는 든든한 무기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